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어제 빅 이벤트가 있었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함에 따라 비트코인은 제가 표시해드린 26.6K까지 조정을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점선은 셀시우스 등의 파산으로 급락이 발생하기 이전 박스권의 바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렇게 지금부터 한동안 비트코인의 흐름은 빨간색 점선의 지지를 받고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영역 내에 머무르냐 아니면 아래 영역으로 다시 내려가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할 내용으로는 2월 20일 영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당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0일 영상 자료입니다. 비트코인이 25K 돌파를 위해 세 차례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횡보하던 당시 상황에 저는 25K가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설명드렸었죠. 25K는 작년 서머랠리 당시의 고점이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하는 구간인데 일단 25K를 넘어가게 되면 28K까지는 매물대가 없었죠. 그렇기에 28K까지 약 11%의 상승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28K를 돌파하게 되면 28K와 32K 사이 구간을 당분간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정확히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제가 당시에 비트코인이 일단 30K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이유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앵커라인을 통한 분석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최고점을 기준으로 작도한 앵커라인을 보시면 1월의 상승으로 1차 표준차 밴드가 돌파되었고 당시 중앙선으로 접근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앵커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고점 이후로 크게 4번의 시기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사이클을 시작하던 1기 때는 2차 밴드와 중앙선 사이를 움직였고 2기 때는 2차 밴드와 1차 밴드 사이를 움직였으며 3기 때는 1차 밴드와 중앙선 사이를 횡보했고 루나 붕괴로 시작된 4기 이후부터 올해 1월 초까지는 2차 밴드와 1차 밴드 사이를 움직였죠. 특히 4기를 보시면 루나 붕괴와 3A로 셀시우스 파산 같은 블랙스완 이벤트 당시에 2차 밴드가 지지를 해줬으며 그 이후의 횡보 과정에서는 매번 1차 표준 밴드가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의 상승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그렇게 강했던 1차 표준차 밴드를 돌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5기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1, 2, 3, 4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하나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영역 내에서 상단부와 하단부를 모두 테스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기의 경우만 봐도 1차 밴드를 돌파한 이후로 중앙선까지 테스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1차 표준차 밴드를 돌파한 이번의 경우에도 중앙선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2월 20일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자, 그럼 이제 현재 비트코인은 앵커라인을 기준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어떤가요? 앵커라인의 중앙선까지 바짝 올라온 것이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아직 앵커라인의 중앙선까지 접촉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때처럼 이 구간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줄지 아니면 이전까지 모멘텀을 살려서 중앙선까지 돌파를 해낼지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중앙선을 성공적으로 치고 나간다면 42K까지의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조정을 주게 된다면 이전의 중요한 저항선이었던 25K가 새로운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인투더블록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보유자의 72% 이상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격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11,000달러였을 때를 보시면 수익 중인 비트코인 보유자가 90%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포지션을 계속해서 추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69K까지 6배 넘게 더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스마트머니가 자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강하냐는 것이죠. 상승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수익 중에 오히려 포지션을 더 늘려가며 상승에 힘을 싣겠지만 반대로 자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수익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탈출하는 출구 전략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걸 체크해봐야 되겠죠. 여러 온체인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선물 시장이 아니라 현물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매우 긍정적인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을 때 투자자들은 선물 포지션을 통해 치고 빠지는 전략을 펼치지만 시장의 상승에 대한 자신이 있을 때는 현물을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왜 증가했는지 분명히들 알고 계시죠? 미국의 여러 은행이 이미 파산했고요. 그 외에도 파산의 위험에 노출된 은행들이 200곳이 넘는 상황 속에서 전통 금융에 대한 신뢰가 크게 박살났습니다. 그로 인해 파산의 위험이 없는 피난처를 찾는 이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어느 한 트위터 인플루언서가 이번 금리 발표가 있기 전에 쓴 글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 강세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모를 뿐이죠. 모든 무서운 매크로 이벤트는 비트코인의 호재일 뿐입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50bp 올리게 되면 은행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에 비트코인 매수가 더 몰릴 것이고 25bp를 올리면 모두가 예상하던 결과이니 별일이 없을 것이고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시장은 환호하며 위험 자산에 더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발라지는 지난 며칠 동안 10만 트위터 팔로워를 얻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비트코인이 급등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그런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찾는 이들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발라지의 메시지는 더 먼 곳으로 더 빠르게 퍼지게 되겠죠. 마이클 세일러가 지난 상승장의 내러티브를 이끌었다면 발라지는 이번 상승 내러티브의 대변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비트코인의 필요성이 더 이상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필요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가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닌가요? 마이클 세일러가 지난 상승장을 이끌었듯이 비트코인이 90일 안에 13억이 될 수 있다는 발라지의 베팅이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수록 발라지가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공감하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 더 많은 이들이 은행 파산의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면 비트코인은 놀라운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발라지가 어떤 근거로 이런 베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2008년과 마찬가지로 은행가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은행과 은행 및 은행 규제 당국이 모든 달러 보유자와 예금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분 준비금과 관련된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출을 충당하기 위한 시가평가 기반의 은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년 내내 이것을 알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그들의 코드화된 언어로 전달했습니다. 중앙은행, 은행 및 은행 규제 당국은 모두 거대한 붕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사용한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금자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파산을 숨길 수 있도록 허용했고 결국 누군가가 그 사실을 발견해내기 전까지 침묵했습니다. 이는 샘 뱅크먼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입니다. 샘 뱅크먼이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사용해서 잡코인을 구매한 것처럼 은행가들은 회계 트릭을 사용하여 예치금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치금을 사용해서 궁극의 똥코인인 장기 미국 구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회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자산을 평가, 절하한 동일한 공급업체로부터 동일한 자산을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급업체는 바로 연준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인정한 것처럼 은행들은 2021년에 엄청난 양의 국채와 기타 장기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인쇄된 돈의 홍수로 인해 일반적인 대출 수요가 차단되었고 연준이 금리를 영원히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파월은 금리 인상을 참을 것이라는 말을 2021년 11월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2021년 11월 22일에 재지명되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심지어 옐런 재무부 장관과 미국 연방예금공사까지도 이것이 현재의 은행 위기를 초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은 왜 금리 인상을 왜 지체했을까요?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상을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파월은 자신이 단호하게 인플레이션을 물리친 폴 볼커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80년대의 재방송이 아닙니다. 2010년대부터 10년 동안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금리를 이토록 빠르게 올리는 것은 모든 달러 보유자에 대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경제학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에서 볼 수 있는 정신나간 전략들은 경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 국채에 돈을 건 사람들은 2021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단기 국채에 돈을 건 사람들은 2023년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발라지의 비트코인에 베팅에는 바로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라지의 말처럼 90일 안에 비트코인이 13억 원이 안 간다고 해도 그가 잃는 돈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가 바닥 가격인 15.5K가 아닌 18K일 때 비트코인을 1000개만 샀다고 해도 이후에 비트코인이 54K만 가도 그가 벌어들이는 돈은 46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가든 안 가든 그의 말로 인해 시장이 상승한다면 내기로 잃는 돈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러한 흐름을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비트코인이 13억을 간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90일 이내에 13억을 간다고 기대하시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의 베팅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되 13억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그가 100만 달러라는 숫자를 얘기한 것은 계산에 따른 수치라기보다는 이슈몰이를 위한 숫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내기에 지고 몇십억을 잃더라도 자신의 말로 인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만 상승해줘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만약 시장이 앞으로 발라지의 베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 베팅의 유효기간을 미리 체크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가 베팅에 대한 트윗을 올린 것은 3월 18일이니까 90일 이후로는 6월 16일 정도가 됩니다. 비트코인 100억 달러라는 것이 워낙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생각하시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행보를 이어가거나 하락하게 되면 발라지의 베팅은 그냥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급등을 발생시키면 그러한 급등으로 인해 발라지의 베팅이 더 퍼져나감에 따라 상승 모멘텀은 더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탄력을 받게 될 경우 베팅이 종료되는 6월까지 기다리기보다는 5월 중에 일부 분할 매도한다면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보다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자 시드를 크게 굴리시거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돈복남 멤버십 가입하셔서 커뮤니티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됩니다. 카톡방도 제공되고요. 그럼 우리 내일 아침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